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댓글 보면 네이버 뉴스 댓글 보면 호감, 비호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조작하시는 분들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정할 수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는지를 되게 오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박사 과정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박사 과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말이거든요. 아무런 직함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곧 졸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과 함께 발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전산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 과학에 기반해서 그 사회 문제들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면에서 탐사보도와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발표해주신 기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데 보통 탐사보도는 이제 분석 착수하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으면 기사가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첫 논문으로 채택이 될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호흡이 길지만 조금 더 엄밀한 그런 탐사 보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저 장슬기 기자님께서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포털 뉴스 댓글란에서의 집단적인 댓글 작업을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고요. 먼저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뉴스 소비와 댓글 활동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스를 어디에서 보느냐? 포털에서 봅니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0%는 주로 네이버와 다음에서 뉴스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포털 뉴스 하면 댓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3대 포털 뉴스에 올라온 모든 뉴스 기사, 모든 댓글들을 전부 다 수집했는데요.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명 정도가 댓글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별 댓글량 추이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서 현재는 매월 1,500만 건 정도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기사별로 맨 위에 있는 최상위 두세 건의 댓글만 읽거나 많아봐야 10건까지의 댓글만 읽습니다. 그럼 이 최상위에 있는 댓글 어떻게 선별될까요? 세계적으로 추천 빼기 비추천으로 정렬하는 순공감순 정렬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2015년 말부터 한동안 비추천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추천 빼기 3 곱하기 비추천으로 정렬하는 호감순으로 댓글을 정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댓글들이 같은 영향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을 많이 받아서 베스트 댓글이 된 소수의 댓글이 묻혀있는 100개의 댓글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댓글에 대한 추천과 비추천을 집단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댓글 조작이란 좀 더 정확하게는 댓글의 추천수와 비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댓글 작업은 여러 주체에 의해서 행해지는데요. 조직적인 정도를 기준으로 늘어나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력 지원으로부터 댓글 부대, 댓글 알바, 그리고 매크로까지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크로가 어떻게 집단 행동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매크로도 이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집단. 그래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댓글 작업의 방식은 똑같은데요. 먼저 한 멤버가 기사의 링크를 공유해서 댓글 작업을 요청하면은 다른 멤버들이 그 기사에 몰려가서 추천과 비추천을 클릭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편향된 댓글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댓글 작업이 실제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 관련된 연구나 이론이 있는데요. 우선 댓글은 그 자체로 여론 추정의 단서로 활용되며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댓글의 추천수와 비추천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 즉 추천을 많이 받은 의견을 따라서 동조하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작업을 통해서 상단에 노출된 댓글들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자주 보이게 되고 반대로 끌어내려진 댓글들은 없는 의견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 노출 효과나 침묵의 나선 효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댓글 작업을 판별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연구의 목표는 첫째로 집단적인
댓글 추천, 비추천 작업의 흔적을 규명하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 이것을 이용해서 네이버 뉴스 전체에서의 그 빈도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 후반부에 가서는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러한 집단적인 댓글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댓글 작업은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관찰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댓글 작업의 여러 형태 중에 가장 쉽게 관찰이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좌표 찍은 기사들을 수집했는데요. 각 커뮤니티는 댓글 작업을 요청할 때 은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뮤니티 A에 얘들아 우리 여기 산책하러 가자라는 글이 올라오면은 그 글은 네이버 뉴스로 가는 기사를 링크하고 있고 그 댓글에 가서 댓글란에 추천 비추천을 누르자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은어를 바탕으로 총 280건 정도의 좌표 찍힌 기사들을 찾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집한 그 좌표 찍은 기사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하는 작업, 그리고 삭제된 댓글 요청들, 그리고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작업들, 이런 관찰할 수 없는 작업들이 얼마나 큰 규모로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네이버 뉴스와의 기사와 댓글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좌표 찍힌 기사로부터 댓글 작업의 특성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네이버 뉴스 전체 기사에서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2013년 7월부터 댓글을 추천과 비추천을 이용해서 정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모든 기사 5천만여 건과 댓글 5억여 건을 수집했고요. 그리고 그 댓글들이 모두 합쳐서 74억 건의 추천과 비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각 댓글에 대한 추천 수와 비추천 숫자는 공개되어 있지만 누가 언제 추천을 클릭했는지 비추천을 클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추천과 비추천에 대한 사용자 행동 기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그 추천과 비추천의 숫자만을 가지고 어떻게 집단적인 행동을 추론할 수 있느냐가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래프 하나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사 한 건에 대한 모든 댓글에 대해서 추천과 비추천의 분포를 그린 건데요. 그래서 그래프 전체가 기사 한 건에 해당하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점 하나가 댓글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점의 X축의 값은 그 댓글이 받은 추천 수를 나타내고 Y축의 값은 그 댓글이 받은 비추천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각선에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선은 이제 그 당시 네이버가 댓글을 정렬하는 기준이었던 호감도, 즉 추천 빼기 3 곱하기 비추천의 값이 0이 되는 선을 나타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선으로부터 어떤 댓글을 나타내는 점까지의 X축으로의 벡터의 거리가 그 댓글의 추천 점수, 즉 호감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나타내는 점들이 저 대각선으로부터 멀면 멀리 있을수록 더 상단에 위치해 있는 베스트 댓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 찍힌 기사와 일반 논란 기사를 비교해 보면은 좌표 찍힌 기사에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여기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해 놓은 것과 같이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그만큼 많은 비추천을 받아서 최종 점수는 0점이 된 댓글들, 즉 추천 수가 높은 0점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댓글들은 점수가 최종적으로는 0점에 가깝기 때문에 댓글란에서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지만 간신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댓글들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기사에서는 그런 댓글들이 관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한 쌍의 사례뿐만 아니라 네이버 뉴스 기사 전체를 뭉뚱그려서 비교해 보아도 이런 0점 댓글은 좌표 찍힌 기사에서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댓글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행동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어떻게 집단 행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행동 기록 없이 집단 행동이라는 것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개별적 댓글 활동과 집단적 댓글 작업을 정의하고 시작했는데요. 개별적인 댓글 활동이 일어날 때는 독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관계없이 잘 섞인 순서로 기사에 방문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집단적인 댓글 활동이 벌어졌을 때는 특정 성향의 독자들이 특정 시점에 몰려서 방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아까의 좌표 찍힌 기사로 와서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0점 댓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0점 댓글이 최종적으로 300개의 추천과 100여 개의 비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언제 그것을 클릭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댓글은 많은 숫자의 추천과 비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 많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었다는 뜻이고 곧 장시간 동안 상단에 노출되어서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었다.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댓글에 300개의 추천과 100개의 비추천이 개별적인 댓글 활동에 의해서 클릭되었다면, 즉 잘 섞인 순서로 사용자들이 방문했다면 이 댓글의 추천과 비추천도 잘 섞인 순서로 클릭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잘 섞인 순서로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서 추천과 비추천을 클릭하게 되면 이 댓글의 추천 점수, 즉 호감도는 거의 항상 0점 근처에 머무르게 됩니다. 추천 점수는 항상 0점이었는데 장시간 동안 베스트 댓글이었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백 개나 되는 공간 표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순적입니다. 하지만 이 댓글이 집단적으로 클릭되었다면 이러한 이 댓글의 형성은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초반에 우호적인 집단에 의해서 많은 추천을 받아서 먼저 상단에 노출된 다음에 이후에 이 댓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비추천을 받아서 내려가게 되었다면 논리적 모순 없이 설명될 수가 있죠. 어떤 0점 댓글이 발생했을 때 그 댓글은 이제 집단이 밀어올린 댓글을 대중이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고, 대중이 밀어올린 댓글을 집단이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댓글을 밀어내리고 끌어올리면서 싸우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집단적인 행동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설명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0점 댓글의 예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날씨 기사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 제가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총 3만 건 정도의 날씨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0점 댓글이 관측된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요. 이제 제가 지금 그 중에서 2개를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일 날씨 춥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0점 댓글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성별 관련된 집단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댓글을 밀어올린 쪽이 집단인지 끌어내린 쪽이 집단인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단적인 댓글 작업이 있었던 흔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내일 날씨에 덥다는 기사인데요. 0점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댓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려는 작업 혹은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을 감추려는 작업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을 더 높은 추천수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더 많은 계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높은 추천수의 댓글을 끌어내릴 때는 더 많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점 댓글은 추천수가 더 높을수록 더 큰 규모의 집단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 0점 댓글이 한 기사에 딱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그것이 우연으로 생겼을 수도 있는데 한 기사에 이러한 댓글들이 여러 개 있다면 더 확실한 집단 행동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점 댓글은 집단적인 댓글 작업에 흔적임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0점 댓글을 기본적으로 댓글의 추천 점수, 호감도가 0과 같거나 그것보다 작은 댓글들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엡실론으로 표시되는 약간의 마진을 두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점수가 높더라도 0점 댓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릴 때 0점 댓글의 추천수와 한 기사에 있는 0점 댓글의 개수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에서 착안해서 추천수가 K 이상인 0점 댓글이 N개 이상인 기사를 KN 0점 기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의 기사는 추천수 50이 넘는 0점 댓글이 10개 있기 때문에 50, 10, 0점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10개 있는 것만 50, 10, 0점 기사가 아니라 50 이상인 0점 댓글이 20개 있어도 10개 이상 있기 때문에 50, 10, 0점 기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50, 10, 0점 기사 정도라면 상당히 확실한 댓글 작업의 증거라고 판단하였고요. 전체 네이버 뉴스 기사 중에서 총 11,500여 건의 50, 10, 0점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랭킹 뉴스 기사에 속했는데요. 랭킹 뉴스는 네이버가 집계해서 공개하는 매일매일 카테고리별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30건의 목록입니다. 이 그래프는 월별 랭킹 기사 중에서 랭킹 뉴스 기사 중에서 50, 10, 0점 기사의 비율을 그린 것인데요. 우선 가장 큰 트렌드를 보면은
네이버가 처음으로 순공감 순으로 댓글을 정렬하기 시작했던 초반에는 이러한 0점 기사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네이버가 호감 순으로 정렬 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고 이후에 정치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후 문제를 감지한 네이버가 댓글 정렬 기준을 다시 순공감 순으로 바꾸지만 이러한 패턴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요. 이후 2018년 4월 25일에 네이버가 추천 비추천 행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은 순공감 순으로 처음 정렬할 때 사회면에서 잠깐 0점 기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세월호 일주기와 관련된 내용들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연예 기사에서 가장 먼저 댓글 작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있었을 때 정치면에서 조금 등장하고 그다음에 탄핵과 경선을 겹치면서 정치 기사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경선 및 대선, 인사청문회, 북한 핵실험,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그리고 드루킹 스캔들 보도를 거치면서 드루킹 스캔들 보도가 있었을 때 이러한 댓글 작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집단적인 댓글 작업,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할까요? 여론 조작으로 보아야 할까요? 많이 논란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온라인에서의 집단 행동은 오프라인과는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집단 행동을 하든 1인 시위를 하든 대자보를 붙이든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 한은 표현의 방식과 과정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는 한은 집단적인 행동이 집단 행동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속이려는 성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기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집단 행동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가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페이크 뉴스라고 부르고 댓글이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을 때 그게 정보를 담고 있다면 페이크 뉴스 그리고 의견을 담고 있다면 페이크 오피니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댓글 추천수, 비추천수 조작은 그 둘도 아닌 어떤 그 댓글의 인기도 같은 걸 조작하는 행위였는데 저는 이것을 페이크 컨센서스라고 이름 붙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크 컨센서스 문제는 댓글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음원 차트라든지 유튜브의 조회수 아니면은 어떤 그 앱스토어에 있는 리뷰에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는 그런 헬프풀니스 지수 같은 그런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크 컨센서스 문제가 정말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강구해봐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우리나라 국내 뉴스 포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댓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다른 나라의 데이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뉴스 포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보고 분석하려고 해봤는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웬만해서는 댓글이 어떻게 정렬되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댓글에 시간이 지난 댓글의 데이터나 기사의 데이터를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야후 뉴스 같은 경우는 기사가 업로드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그 기사에 달린 모든 댓글을 삭제하고요. 미국 야후 뉴스에서는 어제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포털 3사는 모두 다 10년 전 기사까지도 아카이빙하고 있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까지 전부 다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칭찬하고 싶은 건 이제 국내 3대 포털은 댓글에 관련된 정책을 바꿀 때마다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날짜부터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공지를 해주는데 그렇게 사용자들에게 댓글에 대한 정책을 알려주는 게 연구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댓글 조작을 탐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근데 이것이 댓글 조작이라는 건 사실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많은 기사들은 완벽하게 개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조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KN 0점 기사가 완벽하게 댓글 조작을 판별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넘어서면 조작이고 그것보다 미치지 못하면 조작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는 집단 작업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추정치를 제안했다 이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그 ICWSM이라는 학회에 올해 6월 달에 게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은 댓글에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내 기사가 댓글이 좌표가 차라리 찍혔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집단적인 행동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기사를 잘못 이해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잘 활용해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도 이런 집단적 댓글 조작 작업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테키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7억 건이라고 그러셨나요? 댓글 총 수가? 댓글 5억 건 정도. 네네네. 5억 건을 이제 다 수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7억 건이면 굉장히 많은 수인데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과 어디다 저장을 했고 클라우드는 뭘 쓰셨고 이제 돈은 얼마나 들었고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DB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어떻게 답을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데이터 용량은 다 합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연구용으로 10TB 정도 되는 NAS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곳에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어떻게 수집했느냐라는 게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댓글을 수집하는 방법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측에서 서버의 트래픽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저도 연구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댓글 크롤러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자들한테는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깃허브에 올려놓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이런 데이터 사이언트를 사이언티스트로서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가장 이제 크롤링하고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했는지 이런 부분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연구를 길게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제가 쓰는 툴들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초반에는 R을 많이 썼고요. 요즘 파이썬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제 발표장에서 제 개인 랩탑을 못 쓴다는 걸 오늘 아침에 처음 전해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 랩탑을 가지고 와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면은 결과물을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분석 과정도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툴들 몇 개 알려드리면은, 저는 주로 판다스, 그러니까 파이썬에 있는 판다스라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테크닉 같은 걸 많이 쓰고, 그거랑 같이 플로틀리라는 인터랙티브 그래프 그려주는 툴을 그 위에 얹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다들 데이터 하시는 분들 다 하다 보면 말도 쓰다가 파이썬 쓰다가 자바도 살짝 써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조금씩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저널리즘 업계에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하나라도 그냥 엑셀이라도 잘하면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고요. 박사 과정님 그리고 박사님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